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단지입니다. 네, 제 목소리가 왜 이렇게 축 처졌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영상을 찍었는데 중간에 날렸어요.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안 날리길 바라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허리 아파. 가봅시다. 국민 경제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민 경제 지표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자, 근데 이 국민 경제 지표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내 총생산이나 물가나 실업률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한 나라의 경제 규모와 생산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 널리 이용되는 것이 바로 국내 총생산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국내 총생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국내 총생산은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롭게 생산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즉 그 일정 기간은 보통 1년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때 재화나 서비스가 서로 거래가 되게 됩니다. 자, 한 나라 안에서는요, 우리는 영토로 따집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생산자의 국적에는 상관없고요. 외국인이더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그것을 국내 총생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로 한다는 거죠. 새롭게 생산된 것, 그 해에 새롭게 생산된 것의 가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중고품은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최종 생산물이라는 것은 중간재의 가치를 제외시키고 최종적으로 생산된 것의 가치만 측정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시장 가치는요, 시장에서 거래가 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거래된 생산물이 대상이 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보면요. 해외에서 생산된 거나 중고품이나 중간재나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GDP에 포함시킨다, 안 시킨다? 안 시킨다. 자, 그럼 우리는요. GDP와 GNP에 대해서 구분을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GDP라는 것은 국내 총생산이죠. 그러면 국내, 즉 영토가 기본이 됩니다. 하지만 GNP라는 것은요. 영토보다는 국적에 더 관심이 있어요. 생산 지역에는 관계가 없고요. 한 나라의 국민들이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합한 것이 GNP가 되겠습니다. 국가 간의 노동과 자본 등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개발 경제에서는요. 이 국민 총생산이 국민 경제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은 아니죠. 그런 사람들의 시장 가치는 합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뭔가 오차가 있는 겁니다. 현실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하였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이 최종 생산물이라는 것과 중간재, 즉 중간 생산물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자면 최종 생산물이라는 것은 구매하고 나서 더는 재판매되지 않는 생산물을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밀가루를 국수로 만들어 먹어요. 그 밀가루는 다시 판매되지 않죠. 이미 익히고 소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밀가루는 최종 생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서 다시 판매한다면 그 밀가루는 중간 생산물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이 뭐냐면 그냥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 먹어요. 그 밀가루는 다시 판매되지 않죠? 근데 이 밀가루로 국수를 만들어서 다시 판매를 해요. 그 국수를 판매하면요. 여기서는 최종 생산물은 국수가 되는 것이고 밀가루는 그 국수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간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중간 생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일반적으로는요, 이 국내 총생산이 크면 클수록 경제 활동의 규모가 좀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국내 총생산으로서 국민의 개개인의 소득이나 개개인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렵죠. 만약에 굉장히 이 빈부격차라는 문제가 좀 일어나기는 해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있죠. 부자인 사람이 많은 나라에서는요. 국내 총생산이 좀 높게 나오겠죠. 하지만 이 가난한 사람들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좀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 전체적인 경제의 규모를 비교할 때는 우리가 1인당 국내 총생산 요것을 좀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무엇이냐면요. 한 해에 국내 총생산을 그러니까 1년 우리가 1년 일정 기간이 1년이라 했잖아요. 한 해에 국내 총생산을 그 나라의 인구 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의 크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험 보고 나서 평균 구할 때 이제 우리 반평균 한번 구해볼까요? 라고 한다면 막 80점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90점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100점 맞은 사람도 있을 거고 97점, 87점 다 있겠죠. 다 더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수로 나눠주면요. 그 결과가 평균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나온 그 결과를 1인당 국내 총생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국내 총생산은 경제활동의 규모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무료 누이 소통만 서비스 즉 SNS, 지하 경제활동은 국내 총생산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은요. 이게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국내 총생산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생산활동은 계산에 포함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후생 수준 저하는 포함하지 않아요. 즉, 만약에 우리가 이 오염을 발생시키는 생산활동, 공장에서 폐수를 버리게 되면 오염을 발생시키죠. 이 공장의 활동은 포함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 저하, 삶의 수준 저하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공장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삶의 수준이 떨어지기는 했는데 이 공장을 포함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국내 총생산이 높아지게 되면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많이 됐구나. 굉장히 경제가 성장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내 총생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후생이나 복지 수준을 나타내기는 어렵다라는 조금 단점이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쫙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그 나라의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낼 뿐이지 얼마나 오랫동안 일해서 소득을 얻었는가, 그 소득이 국민 사이에 얼마나 고르게 나눠졌는가 하는 소득의 분배 상태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정리를 한번 해서 가지고 와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렇게 필기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주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인당 국내 총생산부터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전체적인 경제 규모를 비교할 때에는 국내 총생산, 즉 GDP를 이용하게 되고요. 1인당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비교할 때에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냐면 그 전체 국민 총생산을 그 나라의 인구수로 나누어 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국민들의 평균적인 소득이 파악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이제 경제 성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이거를 조금 계산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농부가 밀을 심습니다. 밀을 심어서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농부가 밀을 심었어요. 이 밀을 심어서 제분업자에게 70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농부가 제분업자에게 이 밀을 판매를 하죠. 얼마에? 700만 원에. 오케이. 자, 그리고 이 제분업자는 밀을 가공합니다. 밀을 가공해요.
그래서 누구한테? 제빵업자에게 이 밀을 얼마로 팔 거냐면은 1,000만 원에 판다고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제빵업자는 빵을 만듭니다. 빵을 만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팝니다. 그래서 총 2,500만 원의 수익이 생기게 돼요. 자, 그러면 이때 국내 총생산은 얼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최종 생산물의 가치,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이기 때문에 국내 총생산은 2,500만 원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밀은 그 밀이 농부가 제분업자에게 밀을 700만 원을 받고 팔았어요. 자, 700만 원에다가 700만 원이 1,000만 원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3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하죠. 더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그 숫자를 제가 잘못 설정해 놓은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원래 있던 대로 할게요. 원래 있던 대로 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바꿔오기는 했는데 숫자 매치가 잘 안 되네요. 일단은 GDP는 2,500만 원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밀을 800만 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가공을 해서 그 제빵업자에게 1,200만 원을 받고 팔아요. 그리고 1,200만 원을 주고 이제 제빵업자는 빵을 만들어서 2,5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선 800만 원에다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400만 원을 더해주고요. 400만 원을 더해준 후에 그죠? 그리고 나서 1,200만 원이 2,500만 원이 되기까지 1,300만 원을 더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결과는 2,500만 원이 나옵니다. 여기 다 만 원이 붙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GDP의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걸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경제성장이라는 것은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커지고 그 생산 능력이 커집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생산 능력이 향상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경제성장률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경제성장률이란 물가 변동을 제외한 실질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입니다. 자, 물가가 변동한 걸 다 제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 계산할 수가 있냐면 이번 연도의 실질 GDP, 금년도의 실질 GDP를 해서 저번 연도의 실질 GDP를 빼주고요. 그것을 전년도, 저번 연도의 실질 GDP로 나눠주고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경쟁 성장률의 계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퍼센트 단위를 붙여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요, 용어를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명목 국내 총생산과 실질 국내 총생산. 이것이 어떻게 다른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은요, 그 해의 시장 가격에다가 그 해의 최종 생산물의 생산량을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연도 가격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명목 국내 총생산을 계산해 보자면 지금 명목 국내 총생산은 그 해의, 자, 기준 연도가 2016년도예요. 그러면 그 해의 시장 가격은 10달러죠. 그리고 그 해의 최종 생산물의 생산량은 10이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0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실질 국내 총생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연도가 2016년도예요. 그러면 근데 만약에 명목 국내 총생산을 2017년 걸 알고 싶으면 20달러에다가 20을 곱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400이 나옵니다. 자, 실질 국내 총생산을 보자면요. 기준 연도의 시장 가격이 10달러입니다. 2016년도죠. 여기에다가 그 해여야 돼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 해의 최종 생산물의 생산량을 곱해준다면 10을 곱해줘서 또 100이 나오겠고요. 그죠? 만약에 2017년도로 가볼게요. 그러면 기준연도는 2016년도죠. 그러니까 기준연도의 시장 가격인 10달러를 보고요. 여기에다가 그 해니까 그러니까 2017년도의 최종 생산물의 생산량을 곱해줘서 20을 곱해주면 200이 나오죠. 그래서 이때의 실질 GDP는 200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향 알아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긍정적인 영향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 뭐의 긍정적인 영향? 이 경제 성장의 긍정적인 영향을 보도록 하자면 일단은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면 일자리는 많아질 거고요. 일자리가 많아짐에 따라 국민의 소득은 증가할 겁니다. 국민의 소득이 증가하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죠. 교육 수준이 향상되고요. 기대 수명은 연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의 질이 의료 및 문화시설이 보급이 되면서 향상되게 되는 것이죠. 반면 부정적인 영향 또한 없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을 보자면요. 자원은 고갈되고 환경은 오염되고요. 이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공장 폐수나 이산화탄소 배출도 다 많아지겠죠. 그리고 경제활동 시간 증가가 되죠. 왜냐면 경제가 성장하게 된다면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여가적으로 부족해지게 됩니다. 여가 시간이 부족해지게 되고요. 빈부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경제가 성장하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기회가 가지 않을 수 있어요. 빈부가 격차가 심해진다면 계층 간의 갈등 또한 확대되겠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요. 오케이? 자, 국내 총생산의 한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국내 총생산은 경제활동 규모를 정확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정주부의 가사노동, 무료 누리 소통만 서비스 SNS, 지하 경제활동은 국내 총생산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내 총생산은 오염을 발생시키는 생산활동은 생산에 포함하지만 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후생 수준 저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은 국민의 후생이나 복지 수준을 나타내기 어렵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그 나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 수준을 나타낼 뿐이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었는가, 그 소득이 국민에게 얼마나 고르게 분배되었는가 하는 소득 분배 상태를 알려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정리해볼까요? 자, 국내 총생산은 포함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렇지?
이러한 문제가 있고 또 1인당 국내 총생산 한계도 없지 않겠죠? 자,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국내 총생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 나라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증가해서 경제의 규모가 커집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경제의 규모가 커집니다.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 나라의 경제 규모가 커지는 현상을 우리는 경제 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경제 성장의 정도를 보여주는 경제 성장률은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죠? 자, 경제 성장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요. 국민 소득이 증가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질 높은 교육이나 의료시설, 문화생활 등 사회적이나 문화적인 욕구를 더욱 잘 충족시켜 주어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는 거죠. 자, 하지만 경제 성장이 언제나 삶의 질의 향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자연의 자원이 고갈되면서 환경이 파괴되고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사회 갈등이 확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생겨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오늘날에는 많은 국가에서 국내 총생산의 증가와 함께 공평한 소득 분배, 교육, 의료, 복지, 환경 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랑은 목소리가 아주 크기가 달라졌죠. 그래도 하고 나니까 뿌듯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물가 상승과 실업 내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수요, 공급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우리 저번에 했던 내용 다들 기억하시죠? 그 내용을 꼭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